아까 이 표를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분할을 철저한 암기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극강의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한테 요구되는 능력이에요. 이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치르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바로 극강의 암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걸 갖다가 저도 어떤 식으로 조금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 왜? 첫 장부터 끝에까지 넣어야 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결국은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 서브노트, 나름의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도, 과정도, 흐름도, 조직도, 그것이 꼭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작성을 해서 외우는 작업에 들어가느냐, 또 그 외운 것을 어떻게 시험지에 풀어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예요. 숙명의 과제라고.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술에 필요한 비판 능력, 분석 능력, 종합적 사고력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글 잘 쓰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교육학 논술,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이 교육학 논술은 논술을 가장한 극도의 암기력 테스트예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깊이 있는, 그래서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교직 생활을 갖다가 쭉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문교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부담을 줄 필요 없고, 사실은 예전처럼 객관식 50문제, 저는 그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개선을 위한 뭔가 노력을 갖다가 뭐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고요, 암기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앞서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있어가지고 기입형이 됐든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암기 안 하면 암기해요. 다 암기해야 되는, 일정 정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공부 방법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극강의 암기를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바로 객관식이나 주관식 기입형에서 요구되는 그런 암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의 A부터 Z,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은 효과적인 암기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효과적인 암기. 그러면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은 강사들은 바로 저 효과적인 암기를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척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 있어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효과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지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기를 갖다가 어떻게 주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효과적인 암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도 과제고 여러분들에게도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효과적인 암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노트 정리 같은 것도 하고 또 인출도 하고 그래서 답안지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써보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학 논술 문제의 형식과 구조를 갖다가 파악을 해보면 좀 일정 정도의 답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 제시문, 그리고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A, B, C, D라고 하는 각각의 교사들이 얘기하는 각각의 내용들을 문제상으로 배치를 해서 각각 점수를 갖다가 1점씩 해서 한 테마당, 한 주제당 4점씩 배치를 하는, 4점이나 3점씩 배치를 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나왔던 대부분의 이제 시험 문제들이 꼭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를 꾸미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이번 이제 2020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가 말하자면 교사 협의회에서 말한 내용을 갖다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제 꾸민 거고 2019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형태가 바로 이제 문제 형식으로 이제 거의 정착이 됐죠. 꼭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요.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제시되어 있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안 작성이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을 갖다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바로 이제 좌표를 찍는 거예요. 각 우리가 이제 그 교육학 논술의 세부적인 또 과목들이 있잖아요. 교육평가론이다, 교육행정론이다, 교수학습 이론이다 그런 것들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좌표들을 찍고 그렇죠? 이번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게 이제 딱 있지만 토론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타 교육 과정론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학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 지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짝짓기
짝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패턴이 된 겁니다. 예, 패턴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착안을 해야 돼요. 아,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충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공부 방법에 이제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시험 문제 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 교육학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본론을 어떻게 쓰는가가 관건이 된다. 요소의 배치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제 형식을 봤잖아요. 예. 큰 문제가 나오고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각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은 한 주제별로 연결이 돼서 4점 또는 3점이라고 배점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요소들을 갖다가 배치해서 글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본론 서론하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시되어 있는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을 갖다가 적당히 잘 조립을 하면 서론 결론은 그냥 나와요. 근데 우리들이 점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어디냐? 바로 본론이에요.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서술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딱 보셔서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소, 컴포넌트를 갖다가 어떻게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총괄적 평정법의 구조 자체는 이런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 분석, 현황 분석을 하고, 대안 모색을 하고, 대안의 재시 및 평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학 논술의 구조미 배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쓸 것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론에서 이런 거 쓰겠다. 물론 컴포넌트죠. 회사 인출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배치를 해서 작성을 하고 결론 이런 것을 썼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예. 이게 최소한인 겁니다. 서론과 결론을 동일하게 써도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론에서 구사했던 용어를 결론 형식에 맞게끔 구사를 해주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다가 짜임새게 구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전부 다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학 같은 경우에 과락점수라고 하는 게 있다고. 과락점수. 보통 이제 우리 일반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40점. 예,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서론과 결론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서 글감을 갖다 찾아서 적정하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 교육학 공부를 했잖아요. 일정 정도 공부를 했다고.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10점은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예, 기본 10점. 아유는 뭐 교육학 공부를 갖다가 아예 안 했는데 점수가 10점 나오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성상 그래요. 예. 이 교육학 논술의 구조와 배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겁니다. 시험 성격에 맞는 문장 구성의 방법, 문장 구성에 알맞은 암기의 방법, 효과적인 암기를 위한 글쓰기 방식, 정리 방식을 익히는 것이 이 교육학
공부에 있어서 핵심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앞서 나왔지만 시험 성격에 맞는 문장 구성 방법,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를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가서 시험지를 딱 봤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독해가 잘 안 돼. 까닭을 보니, 4줄, 5줄로 되어 있는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4줄, 5줄이 문장 하나예요, 통째로. 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쓸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글을 쓰면 주어하고 수어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주어하고 수어의 일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항상 글을 써야 돼요. 이건 이제 글 쓰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책들에는 다 그렇게 주어하고 수어를 맞춰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요. 문장 자체가. 그런데 이겁니다. 저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짧은 문장 쓰기예요. 간결체로. 저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트 정리, 글쓰기가 곧 노트 정리로 갑니다, 여러분들. 저 노트 정리를 갖다가 사운노트라는 이름을 붙이던, 어떤 이름을 붙이던, 말하자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트 정리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어와 주어가 일치되는 문장 쓰기를 갖다가 해야 되고, 짧은 문장 쓰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요 제일 마지막에 했지만, 여러분들 제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개조식이에요. 이런 거. 요 3번째 나오네요. 2번째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에요. 수동태와 능동태의 구분.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표적인 개조식이에요. 기술, 점수, 부가, 안 됨.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개조식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노트 정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개조식으로. 그렇죠? 외우기도 쉽고. 그렇죠? 외우기도 쉽고.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암기 방법의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개조식을 갖다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서술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니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PPT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테지만 이런 거죠. 이렇게 문장이 뭐뭐는 뭐뭐를 뭐뭐 했다라고 문장이 구성이 돼 있으면 이런 겁니다. 요 릴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방식대로 형광펜으로 블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문장을 통해서 주어와 수어가 일치되게끔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갖다가 하세요.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어느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인출해가지고 쓸 때. 문장이 짧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10개를 외우는 거하고 단번에 5개를 외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5개는 금방 외울 수 있지만 10개는 어렵거든. 문장도 그렇습니다. 뭐뭐를
뭐뭐가 뭐뭐를 했는데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했으며 뭐뭐를 하니 뭐뭐를 했기 때문에 뭐뭐를 갖다가 했고 하니 다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지치죠? 말하기도 지쳐요. 뭐뭐는 뭐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장 구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외우기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돼요. 그런 짧은 문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들이 쭉 풀어 쓰는 거 보면 처음에 배경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유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대처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이거에 있어가지고 장점 혹은 단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많은 책의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외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갖다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은는이가 나오죠? 뭐뭐는 하다, 했다, 또는 되다. 이런 식으로 했다 같은 경우에는 능동이잖아요. 되다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잖아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만체에 들어가면 저 수동과 능동이라고 하는 것이 막 헷갈려집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능동태로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하고 그렇죠? 수동태로 문장을 갖다가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주어하고 연결되게끔 문장을 구성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공부 방법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고 글을 쓰고 인출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상 채점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 만인치 문장 지겹습니다. 간단 명료해요. 간결체는. 간단 명료하면 논지가 분명하죠. 물론 논지를 요구하지 않지만 채점자들도 점수를 갖다가 만인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까리 이거 점수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쩌고저쩌고 고민하지만 간결체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면 그냥 이거 4점 그렇게 돼요. 왜? 사람 글 잘 쓴 것처럼 보여요. 똑똑해 보입니다. 간결체를 쓰면 똑똑해 보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특징? 간결체를 대부분 구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암기로 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효과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느냐. 자, 효과적인 암기. 자, 암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는 효과적인 암기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제 암기를 갖다가 실제로 해야 되는 분들이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암기를 갖다가 극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암기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굉장한 인지적 과정이에요. 우리 흔히 이걸 갖다가 또 초인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바로 구조화 능력이에요. 틀을 짜는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머릿속에 계획도를 갖다가 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 거예요. 쭉. 자,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청킹.
이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청킹하고 다 같은 유사한 말이에요. 유목화 능력, 조직화 능력, 체계화 능력, 정교화 능력, 종합과의 요약 능력, 전략적 접근, 효과적인 배열과 분류.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 어떻게 하면 암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잘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정교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종합하고 요약하고 또 그 요약된 것을 갖다가 풀어서 서술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전략이. 그래서 이겁니다. 사회과학적 사고, scientific thinking.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학을 갖다가 인문학, 내지는 인문학 비스무리한 거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교육학은 거의 90% 정도의 내용이 사회과학의 내용이에요. 교육심리학? 자, 심리학 분야? 지금 최첨단의 사회과학 학문이에요. 심리학의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천천히 보면 많은 실험들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검증을 하고 새로운 이론을 갖다가 제시를 해요. 자, 교육행정,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전부 다 뭡니까? 교육행정학 이론은 다 사회과학 학문이에요. 교육통계, 말할 나위가 없는 과학이죠. 교육연구 방법론,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교수학습 이론, 교육심리학 쪽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한 거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배우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방법들이 적용이 된 거예요. 수많은 이론들이. 교수학습 이론에 있어서의 수많은 이론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사회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체계, 구조, 과정, 절차, 기능. 사회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주제를 모아보면 이 얘기들. 저거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 어떠한 모습, 모양새, 그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각각의 그 체계, 하부 체계 또는 하부 구조, 그 과정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인지 이걸 갖다 분석하는 것이 사회과학이에요. 바로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 근데 앞서 봤던 이거 유목화, 조직화, 체계화, 정교화, 전략적 접근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과학적인 어떤 풀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 자체가 바로 이제 이러한 툴, 이러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scientific thinking,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너무 딱딱해. 아닙니다. 예. 딱딱할 것 같지만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 외우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짜증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흘러가고 시에 어떤 느낌이 딱 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 보통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아름답고 뭔가 나한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내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뭔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설 그렇게 암기 안 돼요. 1000페이지짜리 소설을 갖다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외워지겠어요? 못 외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의 것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런데 다행히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에 있어가지고요 그 업적 성과물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체계, 구조, 과정, 절차,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들을 갖다가 풀어내기 때문에 그 얼개 자체를 갖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일단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SNS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일종의 이제 강박이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척도를 갖다가 시간으로 매기더라고요. 시간으로. 내가 몇 시간 공부했느냐. 그래서 이제 시간 쫙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암기가 더 많이 되겠죠. 책 한 번 본 것보다는 2번 본 게 더 나을 거고 2번 본 것보다는 5번 본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예요. 집중력 있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계성 있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공부한다. 그러니까 몇 시간에 사실은 좀 구애되기보다는 어떤 주제, 어떤 단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할 양이라고 하는 게 오늘 몇 시간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 아니면 어떤 시간을 갖다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계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몇 시간 공부했는데 띄엄띄엄 이것저것 막 분산돼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5시간 공부했지만 그것이 A부터 Z까지 어떤 완결된 구조로 해서 내가 A부터 Z까지를 갖다가 쭉 연결지어서 끝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어떤 체계 속에 들어와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떤 주제, 어떤 단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갖다가 집중 있고 연계성 있게 모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념과 이론의 연계성을 찾는 공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이제 2020학년도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좀 그런 측면을 갖다가 이제 보인 것 같아요. 예전 문제들을 보면 그냥 개별적으로 외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배열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이게 토론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놓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
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를 놓고 또 각각의 영역에 있는 주제들과 연결 지어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다 한번 짜봐라. 조금 더 진일보되는 겁니다. 여전히 암기 과목인 건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하나의 답안지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문제를 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심리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겠죠.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학문적인 것이 교과 중심인 건지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건지 경험 중심적인 건지에 따라 가지고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데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같이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교과중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강의식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헤르트 바이러트의 5단계 강의 방법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주제의 연관성들을 갖다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맞추고 짜 나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떠한 체계로 구조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썼지만 교육과정, 교수이론, 학습이론, 철학이론, 심리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볼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끊임없는 점검,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지 트레이닝이지. 뭘까 저게? 우리가 이제 자기 전에 오늘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쫙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갖다가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인드맵 구조를 짜보고 연결을 지어보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저 쪽지 시험인데요. 정말 이게 이제 직강 형태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 쪽지 시험을 갖다가 저는 이제 도덕윤리 할 때 도덕윤리 교과를 할 때 저걸 갖다가 진행을 시켜봤었거든요. 근데 쪽지 시험이 사실은 여러 교과목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다닐 때 항상 특히나 공대생 후배들이 얼굴이 울상해요. 너네는 왜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울상이니? 그랬더니 오늘 쪽지 시험 보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네는 매일 쪽지 시험 보나 보다. 그랬더니 매일 갔어요. 그것도 자기가 전공으로 듣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쪽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경제학과에
쪽시험 본다는 거예요. 경영과에도 쪽시험 본다는 거예요. 다 점수로 나중에 반영이 되고. 근데 굉장히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단번에 갔던 그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미지 트레이닝만 가지고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조화된 인출 연습을 갖다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썼습니다. 구조화된 인출 연습이라고. 구조화. 짜임새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냥 쭉 적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더라도.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이 뭐 교육학 20점, 19점 이렇게 다들 받으시는 것들 그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이 구조화된 인출 연습들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 끊임없는 점검, 형성평가는 이게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방법을 갖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노량진에 계시는 강의를 갖다가 잘 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분들 강의하는 거 쭉 따라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해를 잘해야 그 암기도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독서량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돼야 돼요. 처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볼 때도 무슨 말인지 먼저 몰라요. 세 번째 볼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네? 발견을 해내요. 네 번째 읽어도 자신감이 없어요. 한 다섯 번째 정도 읽으면 그때 자신감이 붙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읽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과정 속에 구조화된 인출, 정리라고 하는 게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효과가 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교육학만 공부도 여러분들 물론 이제 3회 이상 넘어가면 더 이제 이게 100페이지가 아니라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교육학만 공부한다고 해도 100페이지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면 1000페이지라고 쳤을 때 100페이지? 그럼 10일은 최소한 10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래도. 근데 3회도까지 보통 하게 되면 한 달? 30일 걸릴 거고요. 그죠? 5회독 하면은 한 달 반 50일이 걸려요. 자, 중요한 건 교육학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이건 100점 20점짜리고 더 중요한 80점짜리 전문 교과, 여러분들이 하는 전문 교과 영역을 갖다가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것들 보통 작은 건 한 5개, 많은 경우에 한 10개 정도 돼요. 세부 과목들이. 자, 하나당 500페이지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과서만입니다. 그냥 교과서만이에요. 여러 가지 단계를 읽어야 될 책은 제외한 겁니다. 자, 500페이지만 써도 5000페이지 아니에요.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교육학 쉽게 얻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저도 이제 보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그분 선생님들 하시는 것만 쫓아가가지고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학 그 강론을 공부해라.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철학 강론 또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 강론 공부해야 되고 교육학 그렇게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하실 수 없어요.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 교과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신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면 교육학은 15점만 받으시고 전문 교과 영역에서 점수를 갖다 더 많이 따도록 하세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적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해독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주제별 정리를 5회 이상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초수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겨울방학 들어오면서 4학년 1월달부터 공부한다. 교육학 그때부터 공부해서 정복하기 힘듭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정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체 시험 시간에 10분의 1만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10분의 1은 전공 공부를 하는 게 낫죠. 100점이 이쪽은 80점이고 이쪽이 20점이니까 여기는 4분의 1 공부하고 여기는 5분의 4 공부하고 여기는 5분의 1 공부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근데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암기를 잘 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교육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암기 과목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공부를 그렇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교육학 공부에 너무나 매몰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문 교과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육학 책이라고 하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게 됐던 이유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또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그런 전공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도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육학을 하지 않은 그런 예술 분야, 체육 분야, 기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교육학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아까 봤던 것처럼 각종 사회학의 연구 업적을 가지고 만든 책이 교육학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내용들인 거예요. 다른 여타 과목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교과교육론이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좀 세밀하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런 예술이나 체육 하시는 학생들 말고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대학교 들어와서 빨리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교 3학년 때쯤 들어와서, 아니면 대학교 4학년 때쯤 들어와서, 그때, 나 선생님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외계어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까 보셨잖아요. 영어에, 일본식 한자어에, 외래어에, 또 많은 문장으로 구성된 책들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는 안 될지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책을 아직 사시지 않은 분들이 모두 읽을 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기호를 매겨서 다 구분을 해 놓았어요. 말하자면 문장 구성 자체를 만연체보다는 간결체로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보기 편하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물론 뭐 다른 과목 선생님이 되시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육학을 갖다가 좀 일찍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일찍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 교과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도덕윤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일반 사회교과,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개별 교과의 교수학습 이론 시험 문제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과 교육론이라고 해서 나오고 교육심리라든가 그렇죠? 교육철학이라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테이스트리스예요. 무미합니다. 맛이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드라이합니다. 건조합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자, 이 무미, 건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고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스트리스. 드라이하게. 수험생활 자체가 맛 없고 몸이 건조하고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미없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시험의 그 구조, 형식 이런 것들에 맞춰서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어떻게 쌓임새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학을 주창했던 메를로 뽕띠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인간의 예술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술이죠. 예술. 어려운 일입니다. 힘도 많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해나갈 제 일도 가르치는 일이고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교육학 공부가 예술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